올여름 말이죠. 이 날씨가 밤더위는 지역에 따라서 1994년보다 더 심했다. 자, 올해 또 여름 날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마가 네. 국지성 호우가 오더라도 장마로 보지 않습니다. 8월 1일 하면 대표적인 휴가 휴가죠. 기간이죠. 네. 네. 제가 그거 믿고 그 주에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예. 지난 여름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어요? 글쎄요, 저 한 60점? 60점. 아마도 저는 섹시한 파이어폭스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티트렌드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요즘에 거짓말쟁이인 걸로 예.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올여름 날씨 더워도 너무 더웠는데요. 이 날씨를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은데 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날씨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인지 또 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데, 자, 오늘은 날씨를 이해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상 전문 기자죠. 김성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님, 네. 이 올여름 말이죠. 이 날씨가 정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짜증이 났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덥기도 덥고 장마도 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올여름 한번 이 어떤 날씨였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록적인 폭염을 1994년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요. 94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대구의 경우 일평균 최고 기온이 7월 내내 36도였습니다. 36도? 36도, 네. 잠깐만, 우리가 체온이 36.5도죠. 네. 그러니까 매일 기온이 36도, 웃돈 날이 많았으니까 36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올해의 경우 보면요. 7월, 8월 대구의 기온을 보면 33도에서 34도 정도 나왔는데요. 94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15일 동안 35도를 계속 연일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대구에 비해서 기온이 낮았지만은 네. 그 열대야가 굉장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관측일에 가장 많았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낮더위는 94년 이후에 가장 더웠고 네. 밤더위는 지역에 따라서 1994년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또 여름 날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마가 또 엄청 길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막 느닷없이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올여름 장마는 이제 반쪽 장마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반쪽 장마. 중부지방은 연일 비가 8월까지 연일 비가 오는 반면 남부지방은 장마 기간인데 이게 장마냐 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는 반쪽 맞습니다. 장마였습니다. 네. 예. 그 무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기 전 상태가 바로 장마 상태인데 그 무더운 공기가 남부지방을 일부 덮었던 반면 중부지방은 이제 비구름이 지나는 그런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 장마 전선이 몰면서 계속해서 비를 뿌렸던 겁니다. 최근에 어떤 변동 경향을 보면은 네. 장마 이후에도 비가 많이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국지성 호우라고 하죠. 올해 그랬어요. 올해 그렇죠. 장마 끝났다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한 일주일은 더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기상학자들은 장마 전선에 의해서 비가 오면 그걸 장마라고 하고 다음에 장마 전선이 물러난 뒤에 국지성 호우가 오더라도 장마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사회적인 인식과 그다음에 기상학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재밌는 것은 네. 지난 6월 달에 기상청이 7월 26일이 올해 휴가의 적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믿고 그 주에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예. 이제 한반도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후학적인 통계 자료가 최근에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 사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8월 1일 하면 대표적인 휴가 휴가죠. 기간이죠. 네. 네. 처음에 90년대 날씨를 봤더니 서울에 8월 1일 비가 온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어요? 다음에 70년대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도 없습니다. 네. 60년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단 하루도 소나기도 내린 날이 없어요. 그만큼 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어서 완전한 휴가 기간이 된 거죠.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0년 이후부터 서울에 비가 온 날은 58%, 10번에 6번은 서울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가 바뀐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8월 1일 휴가를 가야지. 그러면은 10번에 6번은 이제 비가 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뭐 초등학교든 다 그 주에 방학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휴가를 내서 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7월 말이 되면은 흔히 하는 소리가 장마 끝 본격 무더위 시작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지 않습니까? 네. 그 표현이 90년대까지는 맞았다. 그렇지만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 무더위 시작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올여름 날씨가 제대로 예측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 그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를 보면은 8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80,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 한 60점? 60점. 네. 자,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를 좀 네. 표현한 그림인데요. 종합 예보 정확도라고 맑음부터 비까지 모두 포함한 지난해 2012년 종합 예보 정확도는 92%였습니다. 92%요? 예, 92% 너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죠. 예. 그다음에 국민의 실제 체감 만족도는 73점이었습니다. 73점. 그리고 밑에 48%라고 돼 있는 부분, 네네네. 비 관련 예보 정확도. 실제로 비가 온 날 안 온 날, 그리고 비를 예보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비가 왔고 예보를 했는데 맞았으면은 마침이 되고, 다음에 예보를 했는데 오지 않았으면은 미발생, 네. 다음에 미예측, 그다음에 비가 오지도 않고 다음에 예측도 안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부의 정확이라고 하는데 맑은 날? 맑은 날이죠. 그러니까 맑은 날이 굉장히 우리나라 맑은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보 정확도는 전체 일수분의 전체 날에 마친 날만 하면은 네. 되는데 네. 우리가 관심 있는 비 오는 것만 비 오는 날. 비 안 오는 날은 빼자 이거죠. 그 굳은 그래서 날, 그죠? 분자 분모에서 네. 이 비가 오지도 않았고 실제로 예보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빼자 이겁니다. 네. 이 부분을 빼서 새로 계산했더니 그 정확도가 48%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전체 예보 정확도하고 48%하고 체감 만족도가 73%, 아까 60%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60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점수를 잘 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왜 이럴까요? 한번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8월 5일 사례인데요. 네. 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비구름 레이더 영상인데요. 예, 비구름이 몰려오면은 레이더가 그 반사되는 그 레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구름이 여기 몰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여기 보면은 서울에도 지금 비구름이 있고요. 그렇죠. 비구름이 놓여 있죠. 네. 1시간 뒤에 봤더니 이 비구름이 흩어지면서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저희가 예보할 때 네. 곳에 따라 한때 비라고 표현을 쓰는데 정말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옵니다. 네. 지상에서 비를 맞는 사람은 굉장히 난감하지만은 네. 하늘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한때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 예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국어가 참 표현하기 좋아요. 예. 곳에 따라 한때 비. 예. 이 날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 인포메이션, IT 분야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과학 분야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어떤 관점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날씨를 예측하는데 어떤 과학적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경험. 예. 하지만 현대에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상학이라는 학문에 의지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그 대기 중에 기온과 습도 등을 관측을 해서 슈퍼컴퓨터에 넣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래 날씨를 예측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최초의 컴퓨터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인데요. 그렇죠. 네. 네.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은 1940년대에 나왔는데요. 당시 일기예보가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는 수많은 지점에서 나온 자료를 반복되는 계산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이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일기 예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슈퍼컴퓨터가 하겠거니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과정으로 정보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가? 또 그 안에도 또 이 숨은 이야기가 많던데 어떤 것입니까? 현재 그 풍선을 띄워가지고 네. 하루에 최소 2번의 관측을 하는데요. 그 풍선에 띄워진 관측은 시가로 한 2~30만 원 정도 하는 관측 장비를 최소 하루 전국 그 세계 990여 곳에서 그 풍선을 띄워서
하루에 2차례씩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관측된 자료뿐만 아니라 레이더 다음에 우주에 나가 있는 위성에서 직접 지구를 바라봐서 그 위성 영상, 수증기 영상, 뭐 적외 영상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자료가 모두 슈퍼컴퓨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예, 바로 예보관입니다. 기계 안으로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 사람이 그 예측된 정보를 보고 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0mm를 내렸다. 네. 그러면 예보관은 보고 물론 슈퍼컴퓨터가 100mm를 예측했지만은 내 경험상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이게 좀 과대모이 것 같다. 수를 좀 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보관들을 단순히 어떤 과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가 수준으로 봅니다. 개개의 특성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거를 조화를 이룰 때 이제 그때 종합적인 일기예보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예보관은 종합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만드신 얘기인가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예보관 분들께서 굉장히 네. 사랑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네. 이 날씨를 접할 수 있는 그 정보, 이 정보의 통로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게 또 자주 놓친단 말이에요. 저 같은 네. 경우도 굉장히 자주 놓치거든요. 이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제 기상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최신의 기상 정보를 사용하라. 가장 최신의 기상 정보.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사람이 예보관이 들어가 있는 기상 정보를 사용하라.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나오는 그런 일기예보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기상청을 포함해 어떤 다른 그 민간 예보도 좋고요.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예보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확할 수 있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6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낮에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갈 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느닷없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비가 아니라 그렇죠. 엄청난 비가 오더니 날씨가 막 어둑어둑해지면서 바람이 불고 간판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경우를 접했어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때 이제 그 보면은 암흑 속의 기습폭우라고 그렇죠. 해서 네, 서울이 뉴스에 이렇게 나가죠. 대낮인데 네. 이렇게 어둠컴컴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이 상황을 예측을 하고 네. 한 3시간 전부터 이 상황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전달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참 많습니다. 당시 오전 10시쯤에 이 황해도 쪽에 굉장히 큰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비구름이 수도권 쪽으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후 1시가 되자 서울로 들어온 거죠. 당시 비구름의 높이가 15km까지 달해서 그 두꺼운 구름이 햇빛을 완전히 차단한 거였습니다. 그랬군요. 비도 엄청나게 쏟아붓고 바람도 많이 불었죠. 이런 사례는 기상이변은 아니고요. 1년에 한두 차례 발생하는 아주 그 폭우라고 네. 할 수 있는데 특이한 사례는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그렇군요. 예, 좀 이따 쏟아지겠구나라고 그 전달 수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정말 이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네. 올여름이 아주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겨울은 엄청 춥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최근 3년 계속해서 겨울이 굉장히 추웠어요. 네. 이게 북극의 영향인데요. 북극의 영향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온난화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난화의 역설. 네. 급격하게 변하는 그 북극의 얼음이 빨리 녹고 그러면서 북극의 수많은 열기가 밖으로 방출되면서 북극에 가둬져 있던 찬 공기가 이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전문가들은 한 10년 정도는 더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겨울 어떻단 말입니까? 올겨울 그래서. 얘기를 안 했군요. 네. 자, 그래서 기상청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은 어떤 이런 온난화 역설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을로 접어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10월까지 가겠지만은 11월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차가운 공기가 이제 한반도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을은 짧아지고 겨울은 일찍 찾아오고 더 추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겨울 역시 최근 3년과 마찬가지로 혹한이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 네, 혹한을 대비해야 되는 네, 그런 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기상 전문 기자로서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날씨와 관련돼서 꼭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기상 업무가
기상청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상청 외에도 수많은 민간에서 예보를 생산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상청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떤 기상 정보,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상 정보를 나만이 쓸 수 있는 기상 정보로 전달하는 과정은 거기서 빠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기상청 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다룬다면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상 정보가 필요한 시간에 나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요. 이 날씨라는 게 정말 뭐 단 하루도 우리가 이제 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8월 1일 휴가 가기 가장 좋은 날로 생각하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듣지 않니 또 네. 이 기술사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 이 박수를 또. 예. 네. 대한민국 그 기상 관련된 기자 중에서 최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네, 야, 예. 자, 앞으로도 이 날씨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